코로나19 비상 특집 전용의 뉴스 온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오늘 0시 기준 1,56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27명으로 이틀째 2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확진자 중 완치자는 7,534명으로 완치율은 71.3%입니다. 정부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범정부 지원단을 곧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치료제를 올해 안에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미래통합당은 정권 견제론을 내세우면서 막판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소정당은 수도권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슈토크에서는 유세 마지막 날의 각 정당의 전략과 주요 격전지의 표심의 향방, 최대 변수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전용의 뉴스온 지금 바로 켜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비상 특집 이슈 온 이어가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이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해서 사우나 등을 방문한 60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죠? 네, 맞습니다. 네. 미국에서 귀국한 60대 남성인데요. 이 남성이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전화번호,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11일 날 오후 2시쯤에 사우나를 갔는데요. 그때 이제 신고로 인해서 이제 귀가 조치를 한번 했고 다시 2시 30분에 또 한 번 자가격리를 위반해서 이제 2번 위반을 했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가 되고 지금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다라고 이제 경찰이 밝혔는데요. 여기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그 어떤 전파 속도가 굉장히 이렇게 크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대검에서도 무관용의 구속, 그다음에 구공판을 하겠다라는 논의가 나왔었고요. 다만 또 하나의 논의는 과연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구속을 한다는 것, 구속이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범죄에 대해서 하는데 이 정도 상황까지 과연 구속을 해야 되느냐라는 논의. 그래서 이 두 가지 논의를 지금 이제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오후에 이제 판사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명단이 불일치한다, 또 허위 준술 등이 확인됐다, 이렇게 대구시는 밝혔는데 이에 대한 신천지 측의 입장도 오늘 나왔죠? 그렇습니다. 대구 다대오 지파, 신천지 다대오 지파, 대구교회죠, 일명. 이 교회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얘기는 1,877명의 명단이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행정조사를 통해서 가져온 명단하고 신천지가 원래 방역당국에 제출한 명단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숫자가 1,877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게 2011년부터 2020년 올 2월까지 이 신도들이 신규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타교회로 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에 변화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 2월 기준으로 현 재직 명단의 차이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즉 본인들이 제출한 명단은 올 2월에 최종적으로 명단이 작성된 것이고 행정 조사를 통해서 가져간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명단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신천지 측에서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문제가 됐던 건 31번 확진자. 이분 같은 경우에 거짓으로 진술을 해서 방역당국의 조사에 방해를 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신천지 측은 얘기를 하고 있냐면 31번 환자는 2월 17일 날 검사를 했고 18일 날 양성 판정을 받았었고요. 그때 역학조사관이 2월 6일부터 동선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것이고 1월 달에 동선, 지금 문제가 된 게 1월 달 동선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은 1월 중순부터 나중에 대남병원이 이슈가 확산이 되면서 1월 중순부터 정보를 달라고 해서 나중에 얘기했을 뿐이지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신천지 측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의 대구하고 경북 청도 방문 사실은 인정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뭐 약간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죠. 옆에 계시는 분은 있었다고 말을 해라라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그럴 팔자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1월 16일 날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고 17일 날 청도를 방문한 것은 맞다. 다만 그 방문이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역학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 대구시는 방금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신도수를 줄였다. 그러니까 원래 한 1,800여 명의 그 신도수를 줄였고 그 시설도 어느 정도 은폐를 했다. 그러면 그게 목적에 의해서 신도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목적에 의해서 시설을 은폐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니 이 부분이 분명히 대구에 있어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의 창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 중 3건이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WHO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과 중국 기업이 개발 중인 백신이라는 겁니다. 정 교수님. 네. 예. 백신을 개발할 때 가장 핵심은 바이러스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제일 먼저 바이러스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이제 환자가 생기면서 확보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 공개를 안 했죠. 왜냐하면 중국이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백신을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는. 우리도 사실은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들어와서 우리도 바이러스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갈 길은 멉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 후보 물질을 발견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항체를 제대로 만드는지, 용량은 어떤지, 부작용은 없던지 이제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아쉽지만 금년에 나오더라도 연말에 나오거나 아니면 내년은 돼야 나올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국제백신연구소의 사무총장은 6개 한국 기업이 백신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국제백신연구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 본부입니다. 예, 지금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데요. 저도 이제 거기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직접 연구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뭐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백신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롬 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6개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경쟁에 뛰어들었으니까 제발 잘 되기를 바라야죠. 한 업체는 이르면 9월에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9월에 임상시험을 계획하면 그럼 실질적으로 백신의 구체화되는 건 언제쯤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임상시험하면 환자 보고 금방 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없냐.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혹시 항체가 잘 생기냐 이런 것부터 해서 1상, 2상, 3상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멀고요. 과연 그 백신에 내 몸을 맡길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사실은 미제 물질이거든요. 예, 검증이 안 된 물질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임상시험을 하기에는 사실은 갈 길은 아직 멀고 또 그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갈 길이 멀다면요. 갈 길을 가다가 목적지에 다다르는 가장 빠른 시점은 언제쯤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을에 한다면 1상을 끝내고 2상을 끝내고 3상을 끝내고 하면 빠르면 내년 말 이런 정도 되면 빨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중국은 굉장히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좀 앞서갈 거예요. 우리보다 바이러스를 훨씬 더 빨리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그 바이러스가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얘기가 됐지만 변이를 하면 그 다음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건 뭐 그다음 일일지라도 일단 시간은 굉장히 걸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실제 중국 연구팀이 현재까지 3,500가지가 넘는 변이를 일으켰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요. 3,500건이 넘는 변이랍니다. 예, 원래 이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키고요. 그 유전자가 한 3만 개 가까이 있거든요. 그 유전자가 계속 변이를 조금씩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작은 변이는 괜찮아요. 대변이가 됐을 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역을 겨냥해서 뭐 총을 쏜다, 활을 쏜다 할 때 관역을 다 겨냥해 놨는데 딱 쏘려고 준비하니까 관역이 옆으로 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실컷 개발했던 백신이 소용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백신들이 잘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이가 없어야 되는데 그 변이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요. 현재 지금 아직까지도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여러 가지 3,500 종류가 있긴 하지만 어떤 공동된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지금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여러 회사에서 덤비는 거죠.
근데 이 변이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면서 한쪽을 잡으려니까 한쪽은 안 잡힌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개발에 굉장히 난항을 겪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관련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 해보고요. 미국이 수입하기로 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단키트 75만 개 가운데 60만 개가 이르면 오늘 수출길에 오른다는 외신 보도가 있죠. 네네. 사실 지난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진단키트가 좀 필요하다 좀 요청을 했고 이에 의해서 이제 세 개 업체가 FDA 승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요. 그러는 결과가 오늘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외교 당국에서는 물량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미국에 있는 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미 1차분은 15만 개가 미국에 지금 가가 있고 그다음에 60만 개가 지금 오늘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합 75만 개 정도가 미국의 진단키트로 가서 미국의 국민들에게 이 코로나19 진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은요, 어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코로나19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우즈벡 측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죠? 그렇습니다. 미르지오예프라고 하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25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오후 4시부터 25분간 했고요. 주요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잘 되고 있어서 그걸 그대로 도입하고 싶다. 방역 경영과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한테 감사의 표시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우즈벡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특별 요청을 했었어요. 우리 기업인들이 사업을 위해서 우즈벡을 들어가야 되는데 좀 예외 조항을 달라. 대신 우리가 건강 확인증, 건강 증명서를 떼주겠다.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하는 확인을 해서 그 건강증명서를 가져가는 입국하는 우리 기업인들. 그래서 46명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즈벡이 그걸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경우가 있었고요. 또 그 국제선이 전면 중단이 되면서 우즈벡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데려올 수 없었는데 임시 항공편을 편성을 해서 우즈벡이 그걸 허용해줘서 데려올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감사의 표현을 했고 우즈벡 대통령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어쨌든 방역 시스템이 가장 최고로 잘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해서 우리 정부도 그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하면서 국제 연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좀 일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 백악관 안에 있는 이 핵심 멤버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파우치 소장을 경질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들이 이 부분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그 트윗을 리트윗, 다른 사람이 트윗 보낸 걸 리트윗했는데 그 리트윗에 붙어 있는 해시태그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샵 표시로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해시태그가 어떻게 돼 있냐면 Time to fire 파우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파우치 연구소장을 해임하라 이런 해시태그가 달린 거를 리트윗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본인이 쓴 트윗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하면서 이런 해시태그가 달려있는 내용을 보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을 해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백악관 부대변인 호건 기들리는 그런 예상은 할 수 없다. 즉 파면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앤소니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확산 완화 조치를 보다 일찍 시작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처음에 대응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문제가 더 확산됐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 날 이걸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도 섣불리 해선 위험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좀 상반된 의견을 전문가로서 내면서 혹시나 이게 문제가 돼서 트럼프가 이 파우치 소장을 해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요. 백악관과 정부 내에서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주요 인사들이 상당수가 경질되거나 파면이 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파우치 소장의 거취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피해가 큰 뉴욕주의 사망자는 10,000명을 넘어섰고요. 이런 가운데 쿠오모 주지사가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 최악은 끝났다 이렇게 말했다죠. 네, 사실 그 내용은 이제 미국에서 다시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데 코로나19 사망자가 총 뉴욕주에서는
56명이 나왔고 이제 하루에 보통 671명 정도의 사망자가 지금 나왔는데 이게 그 며칠간에 보면 750명 이상이 계속 수준을 보이다가 이게 좀 내려가는 수준을 보이니까 사망자 수가 다시 다소 내려갔고 그 수준이 평탄화되고 안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기간은 끝났고 이걸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계속 영리하게 조치를 취해간다면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이러한 격리와 예방 조치를 어리석은 일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포기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위반한다면 다시금 재확산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노인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3,600여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정 교수님. 네. 네. 결국 우리가 이제 다 봐서 알지만 이 코로나19는 노인의 병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80대의 20%의 사망률을 보이고요. 네. 사망자의 대부분이 70대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도 예외도 아니고 뭐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듯이 나이가 들었다는 자체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호흡기 질환이나 가장 중요한 만성 질환 중에 하나는 사실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로 공격하는 만성 기저질환, 그다음에 면역이 떨어진 사람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노인이라는 그 연령층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노인들이 이렇게 제일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AP통신 같은 경우는요. 열흘 전에 집계했던 450명과 비교해서 이 3,000명 넘는 선은요. 700%가 폭증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서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말한 대로 최악이 끝났다. 뉴욕은 최악이 끝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청도 대남병원 등 뭐 주요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봤을 때 그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주에서는 아직까지 폭증세는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닐까요? 결국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제일 먼저 날 때도 소위 널싱홈이라는 요양원에서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이라는 게 뭐 다 짐작이 가시겠지만 일정한 시설 안에 꼼짝 않고 누워가지고 혹은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 걸리면 순차적으로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뉴욕은 50개 주가 다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그런 요양병원, 요양원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은 여기저기서 생길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 안에서는요. 코로나19 확산을 두고 전국적인 감염 만연기를 맞았다. 혹은 또 감염 폭발이 시작됐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그 일본이 사실은 저희가 우리 대구 경보에서 보듯이 한번 폭발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폭발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실 일본이 특별히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뭐 특별히 치료를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한 명이 생겨서 두 명한테 옮긴다고 치면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는 순간에 우리는 막았었고 일본은 뭐 올림픽 때문에 그랬던 어쨌든 상당 기간 안 막았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퍼져 있는 조용한 감염이 1, 4, 8, 16이 아니라 100, 200, 400으로 지금 번져 나가고 있으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선가는 한 번은 나오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뭐 충분한 그 맞는 예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본 자체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일본 내에서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지금 속속 보고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병원 내 집단 감염이 나오는 건 엄청나게 확산세가 빠를 수 있고 의료진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 치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도쿄에 있는 나카노 에코타 병원에서 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 병원에서 지난 4일 확인된 5명의 환자까지 합치면 총 92명의 환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있는 호흡기과 병원에서도 12명, 그냥 도야마현 시민병원에서 13명이 감염이 됐고요. 전국적으로 병원 감염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면 총 94명, 직원 69명, 환자 93명, 직원 69명이 집단 감염되는 문제까지도 발생을 했고 이 중에 환자 20명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응급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위험성이 나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사실은 이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확진자들이 병원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중증 환자들이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사례가 일본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본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잘 돼 있는 대구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 4개나 있는 대학이 의과대학이 4개나 있는 데서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적으로 어떤 통일된 게 없습니다. 지역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한쪽에서 크게 터지면 다른 지역에서 멀리 가서 도와주기도 힘든 상황이라 아마 붕괴가 안 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지금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일본 정부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정부가 대책을 갑자기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공호흡기의 숫자가 있어야 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는 인공호흡기나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뉴스룸에서 보면은요, 그 도쿄 윤서령 특파원의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는요, 입국하는 외국인들, 입국자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대략 하루 이상 정도가 결과 나오기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골판주로 만든 어떤 공간에서 그 스탠바이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기다리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었거든요. 지금 관련된 화면이 나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일본 당국이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찰서장과 간부 등이 회식한 뒤에 이 집단으로 감염돼 무리를 빚은 사건도 있었다고 그러죠? 네, 참 어처구니 예. 없는 사건인데요. 이제 아마 지금 이제 긴급 명령이 내려진 현에 있는 효고현에 있는 고베니시라는 경찰서인데요. 거기 아마 서장하고 부서장이 부임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회식을 해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회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과의 밀실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자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경찰서에 이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120명이 전체적으로 자가격리가 되어버리니까 사실 공권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서장과 부서장은 지금 경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조금 고민해서 이런 회식 문화는 앞으로도 조금 더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또 하나의 우리가 교훈적 사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외출 자제를 당부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렸다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이제는 이게 또 일본 내에서 개그 소재로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 비판 여론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어제 우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 저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저렇게 본인이 여유롭게 차도 마시고 그다음에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 독서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국민들의 비판이 많았죠.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은 지금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안에서 쉴 수 있는 시간도 없다.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살고 있는데 저렇게 너무 여유자작하게 네.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다. 총리가 저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 옆에 보면 왼쪽에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사람은 누구냐면 일본의 유명 개그맨인 타무라 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 사람이 저걸 패러디를 한 겁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일본에서 이제 그 뭐 속옷 비슷하게 입는 옷인데 그 옷을 입고 지금 저기는 인형인데요. 탈입니다. 탈을 가지고서 마치 이제 반려견을 들고 있는 것처럼 네. 패러디를 해서 보여주면서 이걸 좀 그 비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모습도 함께 비슷하게 보여주면서 이게 아베 총리의 저런 행동이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걸 비판하는 그런 패러디 영상물을 올렸고 네. 그 영상물을 보고 SNS는 한바탕 크게 웃었다.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회식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저런 모습은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가 하면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그 스가 관방장관은요, 이 관련되는 이 소셜미디어 영상에 좋아요 클릭 건수가 수십만 건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측면에서 뭐 홍보 효과도 있었다,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도 또 비난 여론에 좀 다소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니냐라는 어떤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바로 대표적인 나라죠. 바로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비상에 걸렸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모범적인 네. 국가 세 나라를 저희들이 꼽았는데 그게 첫 번째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었습니다.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160명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어제 하루 최다 확진자 386명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확진자 수는 2,918명인데요. 이게 싱가포르의 전체 인원,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를 생각하면 약 585만 명 정도, 대한민국의 1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확진자의 퍼센테이지는 대한민국의 20%
정도를 넘어갔다 이런 점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점을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정책과 그 싱가포르는 좀 반대되는 정책을 많이 펼쳤죠. 특히 학교에 개학을 했고 학교 안이 제일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며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좀 굳이 착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지금 조용한 전파자가 늘어나서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우리 방역 당국이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어떤 걸 좀 교훈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함부로 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숫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방역 당국에서 계속 특히 질병관리본부장이 안 된다, 위험하다. 제가 이제 한번 그쪽 실무자들의 얘기를 하면 살얼음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길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지키는 거 다 지켜나가는 그런 자세가 당분간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는요.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정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주빈이 중심이 되어 다수인이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N번방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어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서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넘긴 12개 혐의에 2개를 더 더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무고 혐의입니다. 무고 혐의를 더 집어넣는데요. 이 무고 혐의가 뭐냐고 하면 이 검찰은 경찰 수사 이후에 지난 10월 성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가지고요. 박사방이 자신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그 나쁜 행동을 하는 텔레그램 방들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성폭행, 성추행 한 내용들을 퍼나르는 그 접대 관계에 있는 텔레그램 방의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피해를 당한 여성을 시켜가지고 상대 진영의 상대 텔레그램 방을 고소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고 혐의가 된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이번에 포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 청소년 8명을 협박해서 성착취를 한 행동, 이 행동을 아청법상 강제추행 행위로 더 2개를 더 포함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25명 협박하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짓 해가지고 들어간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12개의 혐의로 처음에는 기소를 했다가 2개 혐의를 더 붙여서 무고하고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 성폭력 방지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다시 붙여서 14개 혐의로 지금 기소를 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그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단체 조직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주빈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는 이 38개의 대화방과 이 공범들을 유기적 결합체로 보고 추가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적 결합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저도 이 발표를 보면서 유기적 결합체라는 말을 듣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은 당장 범죄단체 조직죄로 기소를 하지 않지만 분명히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기적 결합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피해자를 물색하고 그 물색하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를 통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수익을 크립토커런시라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가지고 오고 그것을 인출하는 여러 가지 어떤 유기적 결합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를 진행하고 지금 당장은 조주빈 외의 공범자들이 일정 부분만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범자를 전체 수사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조주빈 측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그 당사자들과 일면식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어떤 통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는 정말 배신과 복수가 난무했다 이렇게 합니다. 특히 뭐 지금같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강씨라든가 그다음에 태평양 원정대에 있던 사람들도 그 조준빈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사불란한 통솔 체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알력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정말 이게 통솔 체계가 있었을까 이렇게 변호인은 주장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수사기관에서 살펴서 제대로 죄질에 맞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죄명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검찰이 조주빈뿐만 아니라 공범들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해 달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죠. 그렇게 되면 공범들이 같은 재판에 서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예. 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검찰 측이 재판부에 서울중앙지검에서 4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각각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예. 이걸 병합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제가 볼 때 이제 방금 승재원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4명이 또는 5, 6명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이 범죄를 이루었냐 하는 부분을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 이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재판을 하면 이걸 연결고리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니 아예 재판할 때 이 사람들의 범죄를 함께 논의를 하자. 거기서 재판을 해서 정말 이 유기적인 결합체로서 움직여졌느냐 하는 부분이 밝혀지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 이걸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을 해서 좀 더 무거운 형량을 좀 때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병합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조주빈의 범죄 수익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조주빈이 휴대전화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네네. 사실 뭐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거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수사를 하는 그 검찰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게 쉽다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이게 암호화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더 찾아가야 되는데요. 지금 조주빈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이폰과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 비밀번호를 함구하고 있다가 하나 정도는 알려주었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 취재를 종합하면 나오는데요. 조주빈이 뭐 말을 했는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나머지 어떤 휴대폰에 대해서 너무 암호 길이가 길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는데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암호가 길어서 기억하지 못할 사람이 이 정도로 유기적 결합체를 만들어서 치밀하게 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증거가 나오는 데까지는 자백을 하면서 증거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하고 있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텔레그램 상의 닉네임 붓다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릴 전망이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붓다라고 하는 사람이 2001년생이거든요. 2001년생인데 아직 생일은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2001년생은 현재까지 생일이 지나야 만 19세가 되는 것이 그럼 성인으로 취급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 18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상공개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게 청소년 보호법 2조에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폭력법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공익을 위해서 피해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 법은 미성년자에 해당하면 공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래서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사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2조에 만 19살이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 겁니다. 이 조항이 물론 승재원 의원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랑 얘기하면서 이 조항이 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라고 설명을 하던데 어쨌든 이 조항에 보면 생일이 안 지났어도 1월 1일이 돼버리면 성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 때문에 이거는 경찰을 볼 때는 심의를 열어서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도 된다고 하면 공개도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수사팀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넓혀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데 그 배경은 뭡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신상공개, 즉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그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법령은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특정 강력 범죄고 하나는 성폭력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이라는 것은 과연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지난한 어떤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넓혀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주장인 거죠. 청소년과 아동의 미래를 지운 범죄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의 인권을 고려해서 신상 공개가 전혀 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아마 검찰이 고려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좀 신상 공개 범위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넓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주빈의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3명 가운데 1명인 텔레그램상의 닉네임 이기야의 신상 공개 여부는 군 수사당국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육군 일병인데요. 육군 일병인데 군사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혐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성착취물을 수백 개 유포한 혐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가 있습니다. 2가지 혐의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변호인의 말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조주빈의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금 이기하든 붓다든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조주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조주빈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범죄단체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전혀 모르는 사이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조주빈이 돈을 번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신상 공개 문제도 이 법원에서 판단해서 적합하다고 하면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조주빈의 공범으로 붙잡힌 사회복무요원이 연예인 등의 개인 정보를 무더기로 빼내서 조주빈에게 넘겼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나쁜 짓을 해도 여러 번 나쁜 짓을 하는 건데요. 송파구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민원행정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전에 우리가 이미 보도된 것처럼 많은 사람의 개인 정보를 빼내서 조주빈에게 넘겼는데 그중에 유명 걸그룹 멤버 2팀의 걸그룹 멤버가 포함되어 있고 배우도 1명 포함되어 있고요. 아나운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조주빈에게 전달된 게 확인이 됐다고 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이런 유명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과연 조주빈이 범죄 행위를 했느냐. 범죄 행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는데 뭐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빼내서 조주빈 일당이 또 범죄 행위를 했을 가능성, 협박을 했거나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성단체들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시작이라면서 수사기관과 이 사법부의 피해자 보호와 이 적극적인 법리 판단을 당부했답니다. 예, 사실 뭐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이제 시작이고 이 시작되는 텔레그램에 대한 이 성착취의 생태계는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해달라. 그다음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적극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지금에 나와 있는 수사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아직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얼마만큼 많은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가 있다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것이 사법부와 그다음에 수사 당국이 소홀했던 공백 위에서 만들어진 악랄한 구조와 통합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범죄는 반드시 시민과 더불어 척결해야 되고 근절해야 되는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의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 마련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슈온 우리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잘 해내기 바라신다면 국회가 안정되어 제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통합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셔야 국회의 견제력으로 위기를 헤쳐갈 수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권력과 이념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의 이런 꼼수 위원정당인 위성정당 간의 경쟁으로 왜곡된 이 모습은 앞으로 민주주의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고통받는 현장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제가 약속드렸는데 곳곳에 직접 가서 국민들 마음을 읽고 그분들 소리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재원 의원, 최민희 전 의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4.15 총선 관련 이야기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총선 당일 진행되는 출구조사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일단 이번 출구조사가 정확도가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전투표율이 20%가 넘었고 그리고 이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19 관련하여 좀 이렇게 분산투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특정하게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기는 좀 힘든 프로테이지라고 봅니다. 예. 앞서서 보면은 지금 뭐 20대 총선도 그랬고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8대, 19대 때도 출구조사하고 실제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혹은 일부 전문가들은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레인지를 둬서 하지 네. 않습니까? 그 레인지를 벗어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네. 어떨 때는 그 레인지 이제 극한에 붙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을 가질 때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출구조사 때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네. 생각보다는 많이 못 나올 것 같다. 하지만 1당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뒤집어 보니까 한 석 차이로 1당을 놓쳤기 네. 때문에 그게 깊이 각인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지금 전문가들은 많이 해봐가지고 네. 이번에는 좀 더 나아질 거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니까 구간별이라는 게 좀 상당히 이제 좀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답답한데 예를 들어 지난번에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는 한 방송사의 경우에 보니까 새누리당을 무려 123에서 147석 사이에 있을 것이다. 24석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민주당 역시 97석부터 120석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것도 무려 23석이에요. 네. 그럼 세상에 24석, 23석 사이 중에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정말 시청자한테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솔직히 시청자 궁금증을 미리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이게 지금 방송 3사가 한 20억, 30억 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의 지금 그 20몇 석들 윈도우를 둬가지고서 해가지고 그나마 거기도 지금 겨우 끝자락에 겨우 맞춘 건데 이걸 갖고 이제 맞췄다라고 하는 것도 안쓰럽고 저는 차제에 정말 이 더군다나 이제 갈수록 사전투표가 정착이 되는 마당이라면은 아예 사전투표도 출구조사를 하게 한다든지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사전투표도 출구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유출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전반적인 걸 다시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재원 의원.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로 조금 사전투표에 분산투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뭐 사전투표가 높아지면 야당이 유리하다 그런 어떤 분석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사실은 그 본투표 날, 그 4월 15일 날 투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분산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그렇게 뭐 출구조사 자체에 사전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출구조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다만 그동안의 출구조사 자체가 과연 맞았느냐, 그렇죠. 출구조사 자체가 과연 적정했느냐,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가 막 그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여론조사를 이제 활용해서 당내 경선까지 하고 네.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정확한 거냐, 정상적인 저 민주주의의 하나의 과정이냐는 것은 좀 그 상당히 이제 반성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저 당내 그 경선의 경우에 여론조사는 거의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냥 전화 무작위 투표에 해당하거든요. 네, 이런 그렇죠. 것까지도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그것 때문에 있다고 낙천을 하신 우리 김재원 의원님 말씀이시라 더 이제 와닿는 거예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주관이 있을 수 있어서 아니 저는 그럴 수도 있죠. 예, 저 심정은 이해하나 그렇지 않으면 보스 공천으로 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아니 그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광범위하게 도입해야 되는 네. 그건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키면 되고 그건 민주당 쪽에서는 오랫동안 하자고 주장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네.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특히나 이번에 보면 또 변수가 또 하나 변수로 주목되는 것이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 뭐 수만 명이라지 않습니까? 4만 명, 5만 명 수준이라고 그러는데요.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6시 이후에 투표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서 투표를 하게 되면
아주 초박빙 지역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4만 명, 5만 명이면은 예. 뭐 한 60%를 잡으면 근데 저는 자가격리된 분들은 투표율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되래요.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바람 쐬러 나갈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예. 제가 만약에 자가격리돼 있다면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도 오히려 나갈 것 같은데 예. 잠깐이라도. 그럼 이제 뭐 5만 명이면 이제 70-80% 잡으면 3만 명인데 247개 지역구로 나누면 한 120표 정도 되죠. 개당. 예. 근데 저희가 뭐 제가 이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농어촌보다는 도심, 뭐 서울이라든지 이쪽에 좀 더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 본다면은 수도권에는 한 200-300표면은 정말 박빙 지역은 당락 뒤집힐 수 좀 있죠.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아니,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6시에 사전투표 발표하는 것을 지금 별 문제 없다고 해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관위 그 해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구조사죠. 출구조사. 네, 그래서 그 출구조사를요. 네. 7시에 발표한다고 무슨 큰 문제가 생깁니까? 1시간 늦춘다고. 그건 진짜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갑자기 민생 파탄은 못 쓰게 하고 친일 청산은 쓰게 하다가 친일 청산 또 못 쓰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어차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7시에 하도록 권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논란의 불씨를 만드는지 선관위가 이번에 알 길이 사실 없습니다. 비판받을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일각에서는 정말 이거 나중에 이 문제점들을 모아서 선거 불복을 하는 그런 사례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저도 그렇게 볼 정도로. 선관위에 되게 문제 의식이 많은데요. 네. 근데 첫째는 저는 원천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사실은 예. 민주주의라면은 각 당끼리 합의를 봐가지고 룰을 도출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데 항상 도출을 못 해가지고 선관위에다 가서 심판 봐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관위인들 그거 다 심판 봐주고 싶겠어요? 아니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이번 너무 일은 우호적이세요. 선관위. 이번 일은 어쨌든 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7시까지 투표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을 6시까지 투표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것을 이제 별도로 투표를 하게 만드니까 벌어지는 문제고 투표소, 기표소만 하나 따로 만들면 되는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민희 의원님께서 7시까지 투표를 하면 출구조사를 보고 난 다음에 투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라고 하시니까 뭔가 좀 우리는 그 지지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근데 출구조사라는 것이요. 근데 출구조사라는 것이. 뭐 민주당이 좀 손해보는 일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6시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표심이 어쨌든 왜곡된 우려, 밴드웨건이나 언더독이나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출구조사를 늦춘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상한 건 왜 정치권에서 이걸 7시로 늦추라고 얘기하지 않는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야 또 돈을 많이 들였잖아요. 출구조사하는 분들. 예. 7시에도 상관없다. 아니 그게 아니고 투표를 6시에 마치게 해야죠. 아니 근데 어차피 결정이 된 거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출구조사라는 것은요, 그 뭐 서구든 우리나라든요, 동양이든 출구조사라는 거는 선거가 종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투표 결과를 예측해보는 도입 제도의 시스템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시에 하는 것인데요. 조금처럼 이번처럼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어떤 미사일에 처음 있는 이런 감염병 시대에 현대화돼서는요, 현대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마 그 제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토론을 보시고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시가 투표 종료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7시에 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인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건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이제 그래서 선관위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을 조금 일찍 나오게 해서 거기서 좀 또 지금 5시 20분부터 나오게 한다는데. 그럼 6시에 끝나게 해야 그래서 6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일반 투표 끝난 다음부터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표소를 별도의 기표소를 마련했을 때 본 기표소랑의 어떤 거리라든지요, 얼마나 둬야 되는 것이며 시간 중복되는 것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많이 고민한 결과를 보이는데요. 한번 저희의 토론 내용도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요. 앞서서 국회 사무처가 21대 국회의원들의 여기 옷깃에달 그 금배지를 공개했어요. 뭐 보셨어요, 최민희 금배지 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아니죠, 저는 가슴 아파서 안 봤어요. 보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윤태곤 아니 실장. 저는 뭐 보기만 봤지 달아보지를 않았는데
가석형으로 전환했다라고 나오네요. 예. 이제 저건 이제 좀 여성분들한테 더 편할 것 같아요. 보통 남성들이 이게 정장에 꽂게 돼 있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옷에 따라 가지고 이게 꽂지 못하는 쪽도 있으니까 예. 뭐 좋아졌네요. 그런데 금배지가 금 성분은 별로 없다는 거죠. 은으로 사실 은이라면서요. 그 도금에서 실제 이제 제가 한번 분실해서 사봤는데 3만 몇천 원 주면 새로 하나 그렇죠. 살 수 있고. 예. 그 자체보다 이제 상징성 때문에 금배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은 뭐 한 1% 정도로 도금한 배지입니다. 예. 네, 오늘 전반적으로 네 분이 금배지에 관심이 없으셔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선 하루 앞두고 각 정당들 막판 유세 총력전 돌입했습니다. 여야 모두 몸을 낮추고 한 표를 호소하는 읍소 전략, 그다음에 다소 일부에서 말하는 뭐 엄살도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강찬호 의원. 네. 이제 사실 뭐 민주당 쪽에서 주로 민주당 안팎에서 예. 180석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선거 막판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오만하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어쨌든 당적은 민주당이 아닌 유시민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금 범진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 일반 국민이 볼 때는 그냥 민주당으로 생각을 하죠. 예. 이게 180석 이번에 될 수 있다. 뭐 이게 발언이 3일 전에 나오면서 굉장히 사실 그 민주당 내에서 이걸 갖고서 그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약간 다 힘들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정말 저희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그 입이 아주 모아지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투표 열어보기 전까지 승부를 장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유시민 이사장 말씀하시기 전에요. 이해찬 대표의 그 주말 기자간담회인가에서 숫자는 말을 안 했는데 뭐 대전은 석권하고 부산도 이렇게 넘어오고 수도권도 좋고 뭐 강원도도 옛날하고 달라가 이렇게 많이 넘어왔고 그걸 이렇게 더 해보면은 그 숫자가 실은 이제 그렇게 거의 근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민주당은 좋게 보고 있고 통합당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내일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체 판세라든지 이렇게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지지층들이 이완한다면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작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지층들이 역결집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려와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거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내다본다면서 기고만장하고 있다 이런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추측일 뿐이고 이해찬 대표가 예를 들면 180석 될 거다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할 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하시더라도 경합 지역이 많아서 사실은 180석에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막판에 가면 결국은 황교안 대표 말에 따르면 기고만장한 쪽에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제 막판의 표심을 결정하는 10 내지 15%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태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막말에 반응하고 그리고 오만한 쪽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한 쪽에 표를 안 주는데 이 상황에서 180석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뭐 그거는 정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보면은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저는 되게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건다고 할까요?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뭐 무슨 유시민 이사장하고 이낙연 선대위원장하고 의논해가지고 한 건 아닐 텐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완급 조절이라든지 이쪽이 이렇게 하면은 이쪽은 좀 이렇게 하고 그런 조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게 저는 민주당의 여권의 조금 강점인 것 같아요. 통합당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선거판에 나가서 떨어지는 가장 지름길은 다 된 듯이 행세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이 뭐 내 이제 당신은 안 찍어줘도 나는 당선돼 이제 우리 뭐 끝났어 이렇게만 한 반나절만 하고 다니면 반나절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그래 이제 아마 그런 것을 민주당이 걱정을 하겠죠. 지금 180석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다 이겼어 이런 느낌을 주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서게 되죠. 그것을 민주당 자체적으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민주당에서 분석한 여러 가지 자료가 밖으로 나와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 자체적으로 한 190석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유시민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우리 당의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또 뭐 101석이 이제 개헌 저지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엄청 경솔한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 이거 뭐 이제 다 졌구나 뭐 내가 굳이 한 표 찍으나 마나 똑같구나 해서 지지자들이 또 다리 힘이 풀려서 안 찍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선거운동을 하는 컨트롤 타워든 또는 후보자든 거리에서 인사를 하는 분들이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꼭 찍어주십시오. 저희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선되고 그래야 뭐 예를 들어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여당 입장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부 약간 이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뭐 16년 만에 처음 과반수를 이제 달성하게 되었다라고 벌써 축배를 터뜨리는 분들, 축배를 드는 분들도 있고 벌써 뭐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해서 막 그 또 혼비백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둘 다 이제 선거 전략상 좋지는 않죠. 아까 저 이제 박형준 위원장이 경솔하게 이제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지적하시는데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아까 이낙연처럼 또 균형추를 잡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아 그럼 박형준 위원장이 엄살 떠느라 그런 것이다. 나는 과반이 될 거를 확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쪽은 역으로 또 균형을 잡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김재현 의원 발언 중에 그 바깥으로 나온 자료 보니까 190석 민주당이 190석 정도 있는 자료도 보셨다고 그랬는데 이번 총선에서 있는 자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대는 뭐 190석도 가능하다. 그런데 뭐 이것이 이제 최소 얼마에서 얼마까지 그건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도 최소는 뭐 형편없이 그 개헌 저지선도 안 되는 상황에서 최대는 뭐 135석 뭐 이런 저 자료가 있거든요. 지역구만요? 아니 지역구 비례 다 더해서요? 네. 그러면 뭐 최소가 근데 135석이에요? 최소가? 최대가 이제 아니 이제 지역구 의석을 다 합치면 비례 의석을 다 합치면 그보다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역구 의석만 조금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보면 뭐 예를 들어 그 경합 지역이 모두 이긴다면 몇 석, 모두 진다면 몇 석, 뭐 이러다 보면 폭이 커지죠, 당연히. 근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190석 예측 자료를 저는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190석 이런 자료 없습니다. 130석 플러스 알파가 민주당이 보고 있는 건데 이 플러스 알파가 몇 석이 될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게 뭐 10석밖에 안 될 것이다 해서 어떤 사람은 30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알파는 저는 박빙 지역이 지금 늘어나고 있으면서 막판까지 알파일 것 같아요. 누구도 이 예측 못하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내부적으로 한 시나리오 4-5개 모든 게 다 정말로 잘 됐을 때는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고 모든 게 정말 안 좋으면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고 한 4가지, 5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놓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제가 왜 190이라는 숫자가 왜 나올까 싶어 생각해 봤을 때 저기 때문이에요. 18대 총선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153석인데 친박연대가 있었죠. 친박연대가 있었고 그때 무소속이 25석인데 무소속도 괄호 열고 보면은 친박 무소속 연대라고 해가지고 김무성 의원 등 영남권에서 대부분 그 무소속이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 무소속이었어요. 복당할. 거기다가 자유선진당 16석까지 있었거든요. 민주당이 81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민주노동당이니까 범보수가 210석. 그러니까 범여권 한나라당 플러스 알파가 195석 정도가 나왔었던 그 과거의 전례가 있어요. 그럼 근데 거기하고 지금의 이 차이는 뭐냐? 영남하고 호남의 차이거든요. 그때는 그 민주당이 81이라는 게 호남은 거의 다 이기고 수도권에서 정말 조금밖에 못 이기고 근데 그 숫자에다가 거의 똑같이 이렇게 이번에 저 통합당이 지는데 그 호남에다 영남을 슬롯으로 끼워 넣으면은 그 숫자가 그렇게 나온다. 중요한 지적은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너무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당의 정책위 의장이고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보를 많이 받다가 보니 그런데 민주당 자체 자료로는 비교적 최근 자료가 147석에서 194석이다 이런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제가 그냥 엉터리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우리도 경악하고 또 우리 자료를 보니까 형편없이 또 거기에 뒤지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좀 전에 190석이 이제 과거 저 잠깐만 말씀하고 또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윤태곤 실장 말씀하신 대로 당시 그 한나라당 그쪽에서 그 범여권이 그렇게 많은 190한 거의 핵심이 뭐 영호남은 전통적으로 나눠 가진 거고 서울 49석에서 40석을 석권했어요. 수도권의 핵심이 서울인데 49석에서 40권을 석권하는 굉장히 한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 이런 숫자까지 나온다는 게 바로 핵심이 서울에서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관측이 어쨌든 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된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서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범여권 180석 발언을 했었던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요, 그 한 라디오 매체 출연해서 과거 범 보수는 200석 이상 가졌던 선거도 있었는데 범 진보는 그러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147에서 190 몇 석 얘기 나왔던 거, 그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치 풍토와 지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범 보수는 대한민국에서 200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진보 쪽에 대해서 늘 북한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강고하게. 그래서 색깔론이라는 정치 공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편의상 범개혁 진보가 뭐 200석을 얻는 거나 이런 일은 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지형상 그렇게 보기 때문에 누가 그런 예측을 했다면 그것은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유권자 비율, 지난번에 저희가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결국 당일 투표율이 그러니까 30, 40대 투표율이 높아지냐, 60대 이상 투표율이 높아지냐에 따라 굉장히 이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는 민주당은 60, 70대 투표율이 지금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도권 박빙 지역이 10% 이상 이기지 않는 지역은 사실상 다 위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많아야 과반보다 못 미치는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0 플러스 알파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하면은 지금 왜 다시 그러면 이런 지금 분석을 해 주시는데도 통합당에서 곡소리가 나오냐. 사실 이 분석대로 통합당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제 차명진 막말, 그리고 막말보다 더 문제는 그 다음 매끄럽지 못한 처리 과정. 이걸 내고 지난 주말에 여의도 연구소가 3차 및 마지막 플러스 알파로 이제 몇 군데 더 했는데 여기서 상승 추세가 다 꺾이고 심한 곳이 3%, 5% 막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말한 박빙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 통합당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발언 이후 또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출렁이고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겁을 내시는지 모르겠네. 저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부정 조심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 정당들은 선거에 임박해서는요 내부 그 여의도 연구소라든지 민주연구원 등 싱크탱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계속 선거 판세의 촉각을 세우겠죠. 거기에 따라서 막판 선거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요. 이 관련해서 그 각 당 주요 정당의 지도부들은요 막판 유세에 접어들면서 이제 여야 모두 초박빙 선거구 표심 잡기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선거 초박빙 지역 표차 조금 전에 윤태곤 실장은 뭐 수백 표까지도 얘기했는데 초박빙 지역 표차는 어느 정도의 승부가 날 걸로 좀 현재까지는 관측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역대로 보면은 그 하남에서 3표 차이가 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그 낙선했던 문학진 전 의원 별명이 한동안 문세표 이랬었고 지난번 총선에서는 인천 부평입니까? 37표 차가 나가지고 재검표가 들어갔는데 11표가 좁혀져가지고 26표로 났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도권이면은 한 20만 정도 되는 지역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3,000표 안팎에서 움직이면은 박빙 지역이다. 그렇게들 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여야가 이 수도권에서는 이 의석을 어느 정도 좀 나눠 갖는다는 표현이 맞나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걸 통합당 기준으로 설명을 해 저는 더 편할 것 같은데 통합당이 이제 좀 상황이 잘 풀렸을 때를 가정했을 때 지금 수도권이 121석인데 3분의 1인 한 40석 정도로 봤습니다. 50석까지 뭐 이제 늘려서 잡자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40석 정도가 안전하게 가자고 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말까지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게 30석 심지어는 뭐 반토막 비슷하게 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가는 바람에
아주 심하게는 지금 박형준 위원장이 얘기한 뭐 100일속도 안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전통적인 지지층 이런 분들이 대거 결집을 해서 나오든지 아니면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 뭐 안 나오든지 이러지 않고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통합당 분위기가 흐르고 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요 마지막 흐름이 한쪽으로 쏠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박빙 예를 들어 30개 있다고 치고 10개 이렇게 나눠 가는 게 아니라 한 25대 5 이런 식으로 쏠려간다는 거죠.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 막판에 국민의당 공세가 엄청나게 무서웠어가지고 아까 제가 37표 문병호 의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투표를 한 2, 3일 늦게 했으면요. 이게 한 4, 5명은 더 됐을 거예요. 수도권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세론이냐 견제론이냐가 오늘은 지금 막 한쪽으로 쏠리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승부처 부산 경남도 꼽히고 있고 또 강원도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김재원 의원 정책위의장으로서 이쪽 지역은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우리 당에서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의석을 많이 잃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영남 지방의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잃었던 의석의 대부분을 되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수도권 지역이 열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수도권 선거 운동을 해보고 느낀 바는 역시 이제 아주 근소한 차로 대부분 뭐 1000표, 2000표, 3000표에서 갈라지는 이 선거는 막판까지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또는 움직임이 가장 큰 요인인데 지금 우리 당이 이제 총선 선거운동을 한 13일 정도 계속해 오면서 어떤 이슈를 점하지를 못했거든요. 계속 따라가다가 또는 재난 기본소득 같은 이슈에 오히려 도리어 발목을 잡히는 그런 꼴까지 당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선거 전략상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막말 논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막말 논란은 오히려 우리 당 지도부가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더 크게 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야당이 도대체 선거 운동을 하면서 무슨 지금 내용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인지 우리 당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우리 당에 투표를 하라는지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비전을 못 갖추고 선거를 이끌고 오다 보니까 한 2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결국은 정부 측 또는 여당 측의 주도 아래 쟁점이 흐려지는 바람에 결국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수도권 의석을 수도권에서 좀 보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남 지방에서는 대체로 저희들이 상당히 선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부산, 경남, 영남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영남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영남 지역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의 구도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따라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남 지역의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전히 낮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 부정이 다른 지역은 대통령의 긍정 비율이 부정에 비해서 한 15% 내외로 간다면 여기는 5% 내외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 그러면 왜 민주당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약진하고 있다고 말하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곳에서 10% 뒤지던 후보가 한 5%를 쫓아 올라오면 이건 추세상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강원도 아까 물어보셨는데 강원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북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재 지사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강원도가 미래통합당이 공천에서 제가 보기엔 좀 무리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무소속과 오히려 강릉 같은 데가 뭐 네, 그렇죠. 그런 곳이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싸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저는
강원도에서는 과거에 한석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지난 총선 전석을 다 한석입니다. 송기현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석보다는 많이 얻을 것이다. 두세 석 높아지지 않겠냐. 이 정도로 보이는데 그 두세 석을 어디서 뺏기게 되냐면 대구 경북에서 뺏기게 되기 때문에 또 한 곳이 좀 저는 이거는 이렇게 뭐 추세가 좋아졌다 그래서 박빙 지역이 많아졌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부산 경남에서 막 10석을 넘고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게 충청권인데 이 충청권이 이번 총선에서 조금 통합당 쪽에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통합당이 사실은 좀 결과를 낙관할 때 이제 주로 보는 것이 충청인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안희정 지사가 어쨌든 간에 낙마를 하게 되면서 이 여권 쪽에 지금 좀 어떤 대권 주자 이런 게 좀 상실감이 좀 있고 반대로 이거는 사실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정치인은 아니고 앞으로 정치할 가능성도 뭐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을 좀 이 통합당 쪽에서 마케팅을 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호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지원을 좀 하면서 콜대론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작용을 하고 해가지고 통합당은 이번에는 좀 과거와는 달리 충청에서 조금 더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있습니다. 전국 이야기를 다 하니까 약간 이야기 한 군데 하자면요. 호남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여야 갈등하고도 좀 무관합니다만은 어차피 민생당 의원들도 내가 문재인 정부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막판에 좀 재밌는 데가 몇 군데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백전노장들의 그 선거 기술이라고나 할까요? 정말 기술들 들어가는 거 그리고 소지역별로의 이 갈등 같은 거 뭐 순천 지역과 목포 지역의 의대 유치를 두고 둘러싼 갈등 같은 게 보이면서 민주당이 생각보다 물론 민주당이 거기는 의석을 잃더라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국정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은 생각보다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네석.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호남권까지 이렇게 폭넓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판세 분석에 대해서 김 의원님. 저희들 이제 그 여의도 연구원 조사도 제가 한번 봤고요. 한데 충청권은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좀 계속 우세를 이어가고 있고. 박빙 지역도 점차 좋아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리 강찬호 부장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수도권 부분에서 지난 주말 사이 이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강찬호 위원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막말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었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차명진 후보의 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게 막말도 막말이지만 근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바로 듣자마자 이거는 처리해야 된다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내막은 아마 김재현 의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윤리위를 열었는데 윤리위원장이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차명진 의원하고 친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좌우지간 당이 전체 흐름하고 윤리위 결정이 다르게 난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들은 얘기는 선대위 쪽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 이 통합당에 보수 유튜버들, 요즘 유튜브에 이제 보수 노객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통합당하고 이제 연결이 많이 되겠죠. 이분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차명진을 살려라 주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에서는 뭐 물론 이제 보수 원래 지지 기반도 중요하지만은 외연 확장이 중요하고 또 수도권은 중도층 표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 해가지고 이제 수뇌부에서는 이른바 잘라라 했는데 저 집행기구에서는 못한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런 당이 사실은 저는 이게 더 큰 문제였다고 봐요. 이런 가운데 또 뭐 강원도에서는요. 제가 잘못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선거사무원이 세월호 추모 현수막 훼손한 일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요소로 좀 근데 아닌가요? 이게 선거운동에서 선거운동원이 개인적인 또는 뭐 집단적인 일탈 행위는 사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현수막을 훼손했다 해서 그 자체를 후보자 본인의 책임으로 끌고 가고 또 그것을 키워서 무슨 세월호 현수막을 왜 훼손하느냐 이래서 선거 쟁점을 하고 싶겠지만 저는 뭐 그것으로 한다면 전국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 가지고 또 일을 키우는 것은 역시 정치 공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선거 때 정치 공세 하죠. 만약에 꼭 뒤집어서 민주당이 그러면 또 민주당을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왜 김진태 다른 일을 저질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김진태 후보 쪽 세월호 현수막 훼손이 왜 더 이슈화가 되냐면
차명진 후보의 막말과 이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이 되게 분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지면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명진 후보도 그냥 처음에 깔끔하게 제명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조금 우려되는 지점은 차명진 후보를 놓고 지지자들 일부가 이게 분열하고 있는 조짐인 것이죠. 그럼 네. 이 분열한 표는 어디로 가냐? 대안이 없으면 그냥 머물게 되는데 우리 공화당이나 등등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대로 깔끔하게 제명해야 하지 않았나? 아니 이제 우리가 그 선거 운동원이 그 예를 들어 행정구역 뭐 읍면동 단위로 3명씩 그것도 이제 자원봉사자까지 네.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일탈 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 그 대구에서는 뭐 홍준표 후보자의 그 반대 측에서 예. 골프채를 가지고 뭐 폭력을 행사했다. 또는 뭐 전혀 다른 쪽이지만 선거운동원과 관계없지만 또 칼 들고 설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긴다든지 이게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상당히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후보자와 연결시켜서 더구나 정치 쟁점화하고 하면 이제 결국 그것이 선거가 막 그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만약에 김남국 그 후보자의 저 어떤 그 기상천외한 그런 행위를 두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 당의 후보들처럼 뭐 한다면 벌써 제명을 하고 제명 정도가 아니라 더한 조치를 했을 텐데 전혀 눈도 깜짝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런 것을 꼭 이것을 두고 모든 것을 다 그런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는 거라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리면은 뭐 김영은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김진태 후보가 뭐 시켰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알아서 했겠죠. 뭐 의도야 모르겠지만 욱해서 했는지 뭐 안 들킬 줄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쪽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내 부덕이다라고 하면은 유권자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봐요. 그걸 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상대 쪽에서 아닌 거 뻔히 알면서 당신 시켰으니까 당신 뭐 후보 사퇴라고 하면 또 유권자들이 볼 때 저건 너무하네라고 해서 이제 역풍이 부는 거니까 저는 해당하는 쪽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게 맞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잠깐만 얘기해도 돼요. 예, 얘기하세요. 예를 들면 김남국 후보의 경우 기상천외한 행태라고 했는데 저는 기상천외까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김남국 후보가 직접 어떤 발언을 했다면 더 키웠겠죠, 상대 후보가. 근데 김남국 후보가 능동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고 지금 뭐 일부 종편에서는 뭐 열심히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사토론 프로에서 토론의 아이템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런 팟캐스트에 출연을 왜 했냐예요, 논란이. 저는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아니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아니요. 그거 근데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잠깐만요. 예. 지금 1대1로 이러시면 죄송합니다. 곤란하고요. 아니, 예, 말까지 막으시면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이 국회의원 된다는 게 더 문제죠. 팟캐스트에 출연한 거를 논란을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크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김남국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번 출연해 보니 이게 심해서 그만둔 거예요. 자진하차. 그래서 쟁점화를 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방송이. 그런데 그게 과연 어떨지는 모르겠고 김남국 예. 후보는 이제 자기가 불찰이었다 사과했죠. 이게 1년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차명진 후보나 김진태 후보나 뭐 김대호 후보는 선거 중에 지금 벌어진 일이라는 게 차이가 좀 그래, 이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요, 김남국 후보와 관련된 논란은 전형적인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다 이렇게 뭐 얘기를 규정을 하고요. 당 차원의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그냥 밝혔어요. 밟고 지나가겠다.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그래요. 왜냐면 본인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김남국 제가 이건 제 개인 견해입니다. 네. 김남국 후보가 그런데 좀 안 나가지 그랬어. 그렇죠. 정도이지 뭐 이거로 후보 사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좀 앞으로 이제 젊은 후보가 더 이제 좋은 교훈이 되길 바란다. 이 정도 메시지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김남국 후보는 분명히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저런 정도라면 난 한 달 만에 결혼하겠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막 이러는데 본인이 그건 분명히 개입을 한 거고요. 아니, 또 근데 그거는- 누나가 얘기하면 뭐 이렇고 뭐 형이 얘기하면 더럽고 뭐 이런 얘기를 비롯해서 단순히 그냥 듣기만 한 정도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맞장구친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그 말은 녹취록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그리고 아니라 그게- 딱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만 공세가 안 되는 겁니다. 딱 떨어지지만
하지만 않으면 그런데 뭐 들어가서 각자 그렇게 있는 판단하게 게 네, 각자 판단하는 거죠. 그래요. 이 세상에 딱 떨어지는 게 어디 있으며 지금 여기도 아니 차명진 후보 여기도 딱 보세요, 떨어지죠. 지금. 여기도 보세요 지금. 어머 차명진 후보 여기도 딱 보세요. 떨어지죠. 나중에 그래요. 여기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온갖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근데 무슨 그것은 뭐냐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그러고 지금 잠깐만 말씀하시고 또 하시죠. 예. 아직도 옛날처럼 자꾸 그게 아니라 그래서 끼어드는 건 강철 아니 저 한 번 했습니다 제가 그거.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이게 얘기 듣고 뭐냐면 이제 정리할게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런 어떤 팟캐스트에 나가서 그런 분들하고 올려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 분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지금 국회의원으로 나왔으니 그분의 그 과거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크게 모자란다면 당연히 심판을 해야 되는데 1년 전의 일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거기에 그냥 소극적으로 시시덕거리다 왔다. 이렇게 된다고 그것이 만약에 용서받을 일이라면 이게 과연 지금 이 선거판에 그 후보자 검증에 제대로 된 작동 기제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최민희 전 의원 이야기 재반박하고서 요거 저는 검증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팟캐스트에 국회의원이 1년 뒤에 국회의원 나갈 줄 알고 안 나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내용이 예를 들면 그 김남국 후보가 능동적으로 막 그런 발언을 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왜 그런데 나갔어? 나가지 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도 청년 후보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논평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 얘기해서 저희가 제시한 건을 그 정도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후보자도 아니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그것도 무슨 딴 일이 아니고 현수막을 훼손했다고 해서 두 주먹 부르르 떠는 그런 잣대를 대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인가요? 아니 그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도 그 선거 운동원이 세월호 현수막을 훼손된 걸로 김진태 후보 사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이 있었는데 다시 세월호 현수막이 훼손되니까 그게 그냥 떨어져서 한 개만 있었을 때보단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 정도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세월호 관련해서는 발언한 차명진 후보 제명이 됐고요. 김진태 후보 관련해서는요. 현수막 관련해서는 그 해당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투표 일어났던 선거 운동 기간에는 보면요. 앞서서 흉기가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해당 그 선거 운동으로 등록한 후보의 배우자 관련해서 또 폭행건도 좀 폭행을 당했다 경찰 신고했는데 바로 그 부산 남을에 출마 미래통합당 이현주 후보 측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세 중에 상대 후보 지지자로부터 폭행당했다 경찰에 신고를 한 내용도 있었어요. 여기서 이거에서는 우리 윤태원 시장 짧게 한번 저기는 정말 과열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손을 댔다라고 고발했는데 그 손댄 거를 유도했다라고 해서 동영상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건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동영상을 보시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유도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부산 남을은 정말로 과열됐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의당과 민생당 그다음 국민의당에서도 이제 일정이 있었는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 오늘 라디오 매체 출연해서 민생이 원칙의 길 민심이 원칙의 길을 선택해 줄 것이다. 이렇게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그 등장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현실 감각이 그럼 올바랬느냐. 미래한국당이 생긴 마당에 그러면 다른 정당들은 다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옳은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현실상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의당의 일부 후보들이 이제 민주당을 심판하자 이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정의당의 여러 가지 비례대표 투표율이라든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통적으로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정의당을 찍는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었는데 그 흐름에 과연 긍정적이겠느냐 이런 건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이번 총선 보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거법을 여야가 원래 합의로 하는 건데
누가 봐도 정의당은 본인들의 의석을 늘리겠다는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제 4대 1이라는 비정상적인 체제에 참여를 해서 주도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그런 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 조국 문제라든가에 있어서 정의당의 가치를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배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고 심지어 이후 지금 정의당의 젊은 관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와 유감을 표시하는 지경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아까 민주당 욕할 거 정말 없습니다. 저는 신한영 대표 스스로가 저는 그런 분을 되돌아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정의당의 현실감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 여야 그 정개특위에서 수없이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닌 이 변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용한 이런 괴물선거법을 통과시키면 어쩔 수 없이 유력당에서 자매정당을 만든다. 그것은 과거 알바니아 사례도 그랬고 우리나라는 반드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공수처법 통과에 앞장서고 또 온갖 조국 문제니 부역질을 계속했죠. 조국 장관 수호에 앞장서고 그러면서 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야비한 짓을 할 줄 차마 몰랐던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현실감이 없으니 입장이었기 때문에 안 됐죠. 참. 세 분이 짧게 얘기하고요. 다른 각도에서 동시에 이제 정의당을 비판하시니까 저는 좀 정의당 편을 들자면은 정의당이 그래도 최근에 보면 좀 반등했습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게 보여요.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그거는 원래 정의당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반등하고 있다. 지금 이제 말하자면 오른쪽에서 비판받을 수도 있고 또 민주당 쪽에서 비판받을 수도 있는데 정의당이 갈 길은 원래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거.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민희 전 의원한테 얘기하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비했다 이런 표현은 너무 심하신 거고요. 그리고 정의당의 실수는 미래한국당이 떴을 때 비례연합개혁정당을 정의당이 주도해야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데 그 부분을 거부하고 지금 오늘의 결과를 초래한 부분은 조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충분히 얘기에 오갔기 때문에 말씀을 2번 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최민희 의원님에 대한 반박이 아니고 우리가 연동형 비례제를 심상정 대표가 밀어붙인 주된 요인이 자기들이 얻는 정당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갖고 가려고 시작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요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그건 동의하세요. 잠시만요. 오늘 그 국토종주에 나섰던 그 안철수 그 대표는요,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조금 전에 그 서울 그 종로구 이순신 동상 앞에 도착을 해서 대종주를 마치고 유권자들에게 큰 절을 함으로써 오늘 큰 종주를 일정을 모두 마쳤다는 소식 끝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55분에 총선 특집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